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어문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소속 20학번 강연아, 2학번 서예빈입니다. 예빈님 지난 5월 9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바로 저희 문화산업학회 상영의 날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날 파리의 들릴리라는 영화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이번 상영회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교훈도 얻을 수 있는 영화더라고요. 맞아요. 파리의 들릴리는 2019년 세자르 영화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할 만큼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가리지 않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직 파리의 딜릴리를 잘 알지 못하는 수정이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먼저 파리의 딜릴리의 감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리의 딜릴리의 감독, 프랑스 애니메이션의 거장인 미셸 오슬로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러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명성을 쌓은 오슬로 감독은 1982년 레전드 오브 더 푸어 헌치백으로 프랑스 세자르 단편상과 영국 오스카 단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자그레브, 오덴세, 키예프 등의 국제 페스티벌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오슬로 감독은 유년 시절 아프리카 기니에서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장편 애니메이션인 키라쿠와 마녀를 완성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오슬로 감독은 자신만의 창작 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유럽 애니메이션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멋진 감독이 만들어낸 파리의 딜릴리의 줄거리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좋아요. 파리의 벨 에포크 시대, 평화로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자아이들이 납치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카나키 출신의 사랑스러운 우리의 소녀 딜릴리와 배달부 소년 오델은 우연히 파리 시내를 구경하다가 사건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흐름을 역추적하게 됩니다. 딜릴리와 오델은 위험을 무릅쓰고 단서를 풀어내려 하지만 중간중간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 과정에서 만나는 실존 인물들인 피카소, 로댕, 모네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에 처한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현아님, 이 영화의 배경인 벨 에포크 시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화의 배경인 벨 에포크 시대란 프랑스어로 좋은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시기적으로는 프랑스의 정치적 격동기가 끝난 후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을 거쳐서 프랑스 파리에 풍요가 찾아오고 예술과 문화가 번창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시대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뚜렷한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요. 화려한 벨 에포크 시대의 문화를 즐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들과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영화는 카나키 원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그 모습은 연출된 장면임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연출된 카나키 원주민들의 삶을 프랑스인들은 동물원 구경하듯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프랑스인들의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함축하여 보여줍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딜릴리를 포함한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소녀들이 어울려서 모두 하나라네 라는 가사를 담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여성 혐오적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관객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중심 사건에 대한 해결도 당시에 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결됩니다. 영화에서 여성이 대학에 가서 교육받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여자아이들을 납치하여 이들을 네 발로 기게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파리의 딜릴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벨 에포크 시대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이면에 있던 혐오와 차별의 이야기를 녹여냄으로써 이를 극복하자는 주제의식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빈님은 영화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나요? 저는 시각적인 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영화는 파리의 실사 배경에 인물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독특한 기법을 활용하여 더욱 구체적인 색채와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당시의 사회와 생활상을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씬에 등장하는 주요 예술가들의 행동 묘사는 물론 유명한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당시 식민지 시대 유색인종의 억압과 차별을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사회 상황과 대응하기 위해 캐릭터 묘사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로 진출하는 여성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특히 콜레트와 같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적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재조명시켜준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인물들도 나와서 반가웠어요. 특히 아까 말씀해주셨던 콜레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콜레트는 프랑스 희극 배우이자 언론인이며 가장 유명한 불문학 소설가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연작소설 판권을 빼앗기며 힘든 생활을 했지만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작가적 성취를 인정받아 프랑스 문학의 아이콘이 되었죠. 여성 인권을 다루는 이 영화에서 이런 삶을 살아온 콜레트를 등장시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영화에서 루이즈 미셸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루이즈 미셸은 프랑스의 무정부주의자, 교육자, 의료 노동자이며 파리 코민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교사이기도 했는데요. 학교를 만들어 소녀와 여성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 외에도 파리의 딜릴리에는 벨에포크 시대의 많은 실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프랑스의 과학자인 퀴리 부인, 에펠탑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건축가 기스타브 에펠, 프랑스에서 활동한 예술가인 피카소, 로댕, 모네, 르누아르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들이 영화에 등장하니 더욱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파리의 딜릴리에는 이렇게 독특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파리의 딜릴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상영회에서 다 같이 봤던 영화인데 이렇게 더 자세히 공부해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라서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제게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흥미롭고 유익한 파리의 딜릴리, 품은 수정이 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문화산업학회 강연아 서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